1781년부터 몇 년간은 모차르트는 남부러울 데가 없는 화려하고 쨍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편지에 보면 나는 과소비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과소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왜? 우습게 보이면 안 되니까. 요즘 말로 까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힙합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모차르트는. 생각해보면 6살 때부터 유럽 최고의, 지난번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부터 루이 15세부터 조지 3세까지, 그리고 14세 소년 괴테부터 유럽 최고의 똑똑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권력가들과 만났던 모차르트가 검소할 리가 없는 거죠. 소비 수준이. 그러면 어땠느냐 모차르트는. 내가 더 바쁘게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아침에 깨나면 하루의 일정이 쭉쭉쭉쭉쭉쭉하게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수입이나 지출 모두 당시 빈에서 음악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를 벌고 썼을 거라는 게 당시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벌기도 잘 벌었고 쓰기도 잘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삶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차르트한테 뒤집어 씌울 수 없으니까 괜히 콘스탄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 낭비벽이 심한 거는 된장은 모차르트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편지와 살아온 당대의 환경으로 볼 때. 왜냐하면 콘스탄츠는 이미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누이, 언니의 수입과 거기서 나오는 하숙 수입으로 먹고 살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레오폴드가 반대했던 거고, 결혼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 거꾸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던 모차르트 빈 생활의 5년, 6년이 나쁜 일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년 1787년에 이르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급전직하하기 시작하죠. 모차르트 삶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말년의 비극이 생깁니다. 비극의 제일 처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버지 죽음입니다. 1787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차르트를 낳고 기르고 데리고 다니고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사장 노릇까지 한 사람이었죠. 1781년에 헤어졌으니까 7년 동안은 짤츠부르크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하이든이 부르고 하면 꼭 빈에 올라왔어요. 자기도 직장 생활이 답답했을 거고 자기도 호랍이고 자기도 아들이 잘 나가는데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난네를 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하이든이 우리 빈에서 보석 같은 존재 그렇게 써놓으면 그거를 옮겨서 썼어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데도 모차르트가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얘의 성공은 내 아들이어서 와 만세 역시 내 아들 브라보 뿐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성공.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잘 될 거라고. 그거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편지량이 급감해요. 우리 후학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모차르트 어떻게 살았고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져요. 음악사적으로는. 그리고 모차르트 인생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전략에서 차질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레오폴드가 위대한 건 자수성가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컨트롤했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결혼해서 짤츠부르크에서 한번 떨어져 나갔고 죽음으로써 이제 모차르트는 하나의 방파제가 무너졌을 거예요. 특히 생활에서.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의 작품량은 빈의 정차가 뜨면서부터 폭증합니다. 시체말로 포텐이 터진 거예요. 아까 말한 피아노 협주곡과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 거는 이런 삶의 든든한 가이딩 라이트, 등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죽음 그래서 큽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돈주오반니의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상을 하죠. 역사적으로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지만 약간 뭉클한 어떤 그런 점을 주죠. 위기 요인의 첫 번째는 결국은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1787년 그 즈음에 유럽의 숙적은 터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 대략 한 1300년대부터 1800년대 말까지 한 5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가 발칸반도인 거고 동유럽이죠 지금의.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싸웠다 덜 싸웠다 더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 더 싸웠다 안 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연표들을 보면. 그래서 몇 차 전쟁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1787년에 다시 붙습니다. 다시 붙었는데 문제는 오스트리아가 러시아 편에서 터키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모차르트한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게 8만 명을 거느리고 뭐 침략을 하는 터키 술탄의 부대 뭐 이런 거예요. 8만 명이래요. 8만 명.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투르크족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비인의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가서 싸워요. 실제로 청년 장교부터 나가서 싸우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도망가거나. 이중의 타격이죠. 비인의 음악계에서 시체말로 제일 떠오르던 라이징 스타 모차르트에게는 이중의 타격인 거예요. 내 손님이, 내 스폰서가 나를 지지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비인에서 실제로 음악회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궁정에 소속된 당시 최고의 작곡가들 글룩이나 살리에리는 공무원이니까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니까. 모차르트는 아니라는 거죠. 자유음악가 프리랜서인데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전쟁이 사실상 모차르트 후반기 인생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최근의 음악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입 자체가 급전직하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팔로가 막혀버린 거죠. 모차르트 작품 팔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역할. 그리고 당시 비인의 정치에서도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정착하던 시절에는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이고 온건한 민주화 바람이 일 걸로 기대했거든요. 그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쯤 쓴 모차르트의 문제작이 돈지오반니예요. 돈지오반니 공연을 했는데 프라하에서 먼저 공연을 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라하는 비인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짤즈부르크는 미네나하고 가깝고 프라하에서는 모차르트가 지존이었어요. 지존. 피가로의 결혼부터 돈지오반니까지 연타석 홈런을 쳤죠. 그래서 남아달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모차르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편지가 급감해 있으니까 비인으로 상경해서 다시 머무는 길을 택했는데 이듬해 빈 공연은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아까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때부터 모차르트의 가게에 빵꾸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다닌 거고 모차르트는 하지만 이 어리석은 모차르트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죠. 확신범이었던 거죠. 낭비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게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지오반니가 흥행 성적이 시원찮고 그러면서 빵꾸가 뚫리고 친구들 프리메이슨이나 자기 스폰서 친구들한테 아주 비굴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0%가량의 고리가 붙었던 걸로 보이고 빚을 져서 딴 빚을 막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 발견된 자료에서는 소송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모차르트 말년에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엉덩이를 까였다고 그랬잖아요. 1781년에 시종장이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너 빈 사람들이 어떤 줄 아냐? 네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간다고 깝죽대지만 빈 사람들 장난이 아니야. 내일 모레면 널 잊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써놨습니다. 편지. 말을 해줬어요. 모차르트가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에서 대본 작가로 시나리오 작가로 혹은 케이팝의 작곡가로 승부를 걸겠다고 청담동이나 헐리우드에 남았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수액이랍시고 금목걸이도 두르고 뭐 이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우리 집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뭐 금리가 오르고 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발표하는 곡이 줄어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를 키워줬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완전 이제는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동료 작곡가나 사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의미에서는 시종장 말이 맞았던 셈이죠, 사실은. 그때부터 분투가 시작됩니다.
베를린까지 가서 다시 마지막 구직 여행을 하고 공연 및 구직 여행을 하고 여기서도 작품량이 마지막 해까지 폭증합니다. 이를테면 1791년에 세상을 떠난 해에 발표한 곡만 봐도 마술피리, 클라리넷 협주곡, 레퀴엠, 물론 완성은 못했죠. 그리고 티토 황제의 자비, 다 그 해에 나온 거예요. 그 해. 쉽게 말해서 마지막 해 모차르트는 팔이 부러지게 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으로 상상 불가능한 속도로 써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와서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근거로만 이해가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다급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저는 눈부신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 파국이 동시에 진행된 거라고.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의 가계부를 지금 보지 않으니까, 못 보니까. 얼마나 천재였으면 그렇게 많은 걸 써? 근데 그 주방에서는 탕수육, 짬뽕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초조함과 그 곤궁 속에 나온 걸작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숙연해집니다. 말년의 걸작들은 특히 프라하와 베를린과 빈을 오가면서 숨가쁘게 곡도 써내고 그 지스마이어라고 레퀴엠을 완성한 자기 쪼수한테 야 이 자식아 이것도 빨리 뭐 마무리해 하면서 계속 쉴 새 없이 쓰고 있었던 거죠. 죽음에 갈 때 가장 먼저 누명을 벗겨줘야 될 인물은 독살하지 않았습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빈 궁정의 음악계의 지존이었어요. 지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음악 담당 황제 측근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고 당대 오페라 지휘자로 30여 편을 전 유럽을 돌면서 이 사람도 지휘했어요. 그 심지어 음악계의 스승으로서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가 다 이 사람 제자입니다. 훗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말이야. 피터 셰퍼라고 영국의 극작가인데 에쿠스도 썼죠.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올라가면 러시아 푸시킨이 나쁜 놈이죠. 이 사람을 독살범으로 만들면서 흥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 독살극이 가능했을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줄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편지가 줄어들면서 모차르트의 가계가 그렇게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주변하고 어떤 고민들을 나눴는지 편지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살리에리. 심지어 모차르트가 죽는 해에 태어난 모차르트의 차남도 나중에 가르쳤습니다. 살리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다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죠. 그래서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스승을 따라서 빈 왕궁으로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이 사람도 자수성가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 음악계의 거두였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독일 오스트리아계 출신의 라이징 스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실제로 빈의 쇤브른 궁전에 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서 식물원 굉장히 인기입니다. 거기서 단막극으로 오페라 대결을 한 적, 배틀을 한 적도 있어요. 모차르트랑 살리에리가.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극으로 이쪽 끝에서 공연하고 단막극 짧죠. 모차르트 거는 저쪽 끝에서 했어요. 식물원이니까 크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식물원이고 약간 잘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귀족들한테 불러서 황제가 네가 가서 보고 채점하라라고 그런 일종의 게임이었어요. 오페라 배틀인 거죠. 쇼미더머니처럼.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알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다거나 거꾸로 시샘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다만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탈리아의 당대 어법에 충실한 오페라와 종교극을 쓰다 보니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엔 그래서 이탈리아 중심의 성악가나 지휘자들은 이 사람 오페라도 공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누명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억울한 건 살리에리입니다. 모차르트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791년 12월 5일 이제 다가오죠. 기일이. 최후의 나날들입니다. 그 이후 모차르트 숨진 뒤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모차르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쓰러져 있죠. 여기서 떠오르는 성화는 뭔가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젊잖아요. 창백하고 쓰러져 있고 여성들이 기대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들이겠죠. 장남일 겁니다, 아마. 사람은 갓난애기니까, 한 살이니까. 여기서는 뭘 하고 있죠?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의 예수님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림이 두 종류죠. 이렇게 보면 악보를 보는 사람들, 여기는 살리에리도 있겠죠. 이를테면 악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신 모차르트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낭만주의의 모차르트의 죽음을 바라보는 상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술의 신이 돼 있는 거죠. 일찍 돌아가신. 후대에는 사실 아주 건조한 팩트로만 재구성하면 1781년부터 7년 동안 비인해서 잘 나가다가 사치병을 못 이기고 잘 나가다가 전쟁 터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연이 몇 개 말아먹기 시작하자 경제가 빵꾸가 뚫리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돈 빌려 다니고 막 과로에 시달리다가 질병으로 죽었다 할 거예요. 아마도. 냉정하게. 하지만 죽고 나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거룩한 모차르트님이 돌아가시고 음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탄을 숨기지 못. 이게 바로 낭만주의 시대의 모차르트관인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작곡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 천재. 잠시 우리 땅을 방문해 주신 아기 천사가 된 거예요. 35살에 죽은 애아버지를 아기 천사라고 부르는 사실 낯간지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낭만주의 시대의 모차르트 관이었어요. 실제로. 빈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가면 부르크가르텐, 황실 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이렇게 괴테의 동상도 있고요. 괴테가 먼저 나왔군요. 그리고 우리 모차르트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건데 모차르트가 무슨 베토벤처럼 생겼죠. 모차르트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롱다리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의 모차르트 상입니다. 모차르트 아니면 베토벤 같죠? 거의 화보집 같죠? 이 19세기 후반에 모차르트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졌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 동상이 재밌는 거는. 근데 이 뒷면에 가면 더 재밌는 부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걸 보려면 아까 그걸 보고 뒤로 돌아가서 잔디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진이죠. 이 그림하고 까르몽텔인가요? 그 그림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모차르트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사람의 인생은 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 모차르트가 아무런 굴곡이나 사연이나 갈등이나 파국 없이 35살까지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거는 낭만주의 시대의 가정일 뿐이에요. 동화일 뿐이에요. 우리보다 수만 배, 어쩌면 지구 역사상 최강의 탤런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1781년 분기점을 기점으로 낡은 질서와 먼저 결별하면서 이 교실의 삐딱이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수많은 작품을 쏟아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626으로 찍혀있는 626이 레퀴엠입니다. 찍혀있는 그 수많은 보고를 즐기지만 사실 이 꼬마의 인생은 수많은 파국과 좌절과 그걸로 점철돼 있었죠. 마지막에 죽음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차르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허점투성이고 이렇게 그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626개의 보석을 낳았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